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작가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4.3 사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이전 컨텐츠에서 좀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4.3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드린 이후에 이제 책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 경하가 있고요. 아마 한강 작가의 아바타 같은 느낌. 그리고 인선과 강정심 여사 세 분이 이제 주요 등장 인물인데 경하는 소설 아마도 소년이 온다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자신이 시달리는 악몽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상황이고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다가 다시 이제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이제부터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 하순이 되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친구 인선이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바로 서울의 어디 병원으로 와달라. 이건 뭐지? 얘는 본래 단편 영화 3개를 찍고 나서 갑자기 목수학교를 가가지고 목수 공부를 하고 나서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서울의 병원으로 오라고는 문자가 오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가보니까 그 목공일을 하다가 이제 손가락찜 2개가 이렇게 2마디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합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때도 의료 대란이 있었나 보죠. 제주도에서 응급처리가 안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지금 서울 와가지고 지금 봉합수술 전문병원에 왔다 이거죠. 자, 그렇게 왔는데 이게 그래서 봉합수술하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렸는데 붙이고 이제 신경이었으면 된 거 아니냐 했는데 갑자기 간병인이 오더니 딸깍 하더니 침 같은 걸 꺼내요. 그러더니 소독을 하더니 찌르는 거예요. 그 상처난 부위, 그 봉합한 부위를. 이거를 3분에 한 번씩 계속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왜냐하면 이걸 안 찌르면 계속 아프고 피를 흘려야지만 이 신경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에 한 번씩 3주 동안 계속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신경은 살아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포기하면 안 되나. 너무 아프니까. 포기해버리면 이게 환지통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리가 잘렸는데도 그 다리 간지러워 좀 긁어줘 하잖아요.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평생 괴로워해야 되니까 3주간 3분에 한 번씩 계속 찔리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상징을 주는 거죠.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고 피가 철철 나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제주도로 좀 가져와 하는 거예요. 제주도로? 하니까 왜 이러니까 그 내 앵무새가 2마리 키웠잖아. 한 마리는 예전에 죽었는데 지금 한 마리가 남아있는데 걔 지금 내가 급하게 온다고 걔 지금 어떻게 부탁을 누구에게도 못하고 왔다. 주변에 아무도 연락처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새가 그렇다네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며칠 이상 물이나 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가야 된다. 오늘 밤이 거의 마지막 이제 터미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오라고 할 때 신분증을 갖고 오라고 했구나. 지금 바로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이제 이 뭐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옵니다. 그 제주도에 왔는데 폭설이 퍼붓는 거예요. 폭설이 퍼붓는데 인선의 집은 완전히 이제 제주도 중산간이라고 하죠. 중산간. 산 밑에. 그러니까 해발 한 100에서 300m 그 고도 되는 이제 해안선에 좀 떨어진 그쵸 산 쪽 지역이죠.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결국 버스를 타고 이래 갈 수밖에 없어요.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아무도 다 승차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눈보라칠 때 우리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로가 이게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가다가 스노체인을 감으니까 가는데 이 택시들이 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뭐 가기로 결심을 내린 거죠.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버스도 사실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전체 해안도로 순환하는 버스를 타고 다시 거기서 내려가지고 정류소에서 지선버스, 우리 지금 마을버스 같은 거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작중하자 경하는 편두통을 아주 극심하게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두통이 한번 심해지면 막 이게 안구를 도려내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심할 때 이제 위경련이 일어나고 혈압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벌써 시작되는 것 같다 이거죠. 이 버스를 타면서부터. 그래서 네. 껌을 씹기 시작해요. 뭐 생활의 지행 같습니다. 네. 껌을 씹으면 편두통이 그나마 좀 낫는다 이런 네. 거죠. 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그 생각하는 거죠. 인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선이는 예전에 내가 그러니까 사실 이 작가 한강이 샘터사에 근무를 했거든요. 샘터라는 잡지에.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작가의 개인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출장을 갔을 때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이제 같이 해가지고 움직였다 이거죠. 네. 근데 그때 갔을 때 이제 그 서로 이제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는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다. 왜냐면 엄마가 너무너무 싫었다. 너무너무 미웠다. 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고 항상 잠을 잘 때 악몽을 쫓는다고 요 밑에다가 실톱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악몽 쫓고 이럴 때 머리맡에 칼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뭔지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려고 항상 그 평생 요 밑에다가 실톱을 두고 자는 사람이었고. 실톱이라는 게 실톱 이런 것들. 그거. 네네네. 자, 그래서 가출을 했고 가출해가지고 이제 뭐 알바를 이제 면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눈 쌓인 축대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가 연락을 받고 놀래가지고 이제 달려온 거겠죠. 근데 엄마가 그때 자기가 깨어나니까 이제 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사고가 난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너가 이제 5살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이 딸의 밤에 눈이 내려앉았는데 눈이 안 녹더라 이거죠. 뺨에. 그럼 몸이 차다는 의미인가요?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의 밤에 눈이 내리면 눈이 녹을 수가 없잖아요. 네. 눈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한테 녹이면 녹잖아요. 우리 온기에 의해서. 그래서 아이고 따뜻한 아기 얼굴에 왜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나. 아이고 야 죽었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뭔가 눈도 죽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뭐 작가는 죽음과 삶 사이를 가득 채우는 무엇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왜 아기의 자기 그 딸 인선의 5살 모습인데 이 밤에 눈이 묻어 있는데 녹질 않나. 아이고 죽었다 생각했던 거는 옛날 4.3의 기억 때문인 거죠. 4.3 때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처음 알았다 이거죠. 죽은 사람들의 밤에 눈이 내리는데 절대 녹질 않구나. 살얼음이 끼어 있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녹지 않는 눈이라는 게 결국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녹지 않는 눈은 흐르지 않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후기에서 이제 영원히 이제 녹지 않는 거죠. 죽음에 딱 그 동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선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태어나고 나서 다시 이제 같이 제주도 집으로 갔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눈 이야기를 하더라. 눈송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엄마가 13살 때 4살 위에 언니하고 당숙집에 심부름을 갔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엄마 외갓집이 아까 말씀드린 4.3 때 5km 벗어나면 다 해안가로 소개를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외갓집이죠. 외할머니하고 여러 가지 식구들이 이제 해안가로 가게 되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인선이의 외할머니게 되겠죠. 네. 엄마의 엄마니까. 아유 친정 식구들이 또 저래 갔으니까 또 거기 눈치 보이면 안 되니까 야 너희들이 가서 사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좀 가져다 드려 이랬단 말이죠. 그 갔다 와서 집에 딱 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다 불타고 다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죠. 네. 갔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근데 다음날 소문이 뭐가 났냐면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전부 다 그 동네가 난리가 났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이제 가족을 찾으러 이제 갔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이제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학교 운동을 헤매고 다녔는데 시신을 찾아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 오빠 8살 된 여동생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언니가 17살 언니는 이제 야 내가 이렇게 뺨을 사람들이 이제 얼어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눈 요 뺨을 내가 닦아낼 테니까 네가 눈 뜨고 잘 봐 지금 우리 엄마 아빠인지 우리 가족인지 자 그렇게가 이제 봤는데 결국 이제 엄마 아버지는 찾았는데 오빠하고 여동생은 이제 못 찾은 걸로 나와요. 뭐 여동생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 나옵니다만 나중에 찾은 걸로 나오는데 자, 그 이후로 엄마하고 이모가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 가족을 잃고. 하여튼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떻든 그 눈만 이야기 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몸이 차가지고 눈이 쌓이고
이게 피 어린 살얼음이 끼구나 이걸 그때 이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꿈에 이제 인선이가 5살 때 아기로 나와가지고 딱 눈이 묻어 있으니까 야가 죽었구나 그래 생각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눈만 내리면 그날 엄마 이야기 생각난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작중하자는 경하에게 들려준 거죠. 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면서 그 생각을 하다가 그다음 이제 눈이 엄청 많이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선이가 사는 그 집 가기 위해서 이제 업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업에 도착했어요. 자, 업에 도착해갖고 이제 지선 버스를 타야 돼요. 우리 지금 마을 버스를 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으니까 정류장 찾기도 힘든 거예요. 어디가 정류장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작중하자인 경아가 인선이 집까지 가는 과정도 너무너무 험난한 과정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편두통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 와중에 또 가는 길은 뭐 서울에서 제주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제주에서 택시는 다 승차 거부하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도 간신히 타고 또 내렸는데 정류장은 없고 눈보라는 퍼붓고 이런 거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눈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여기서 눈이 뭐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구름 속에 뭐 그죠 먼지나 이런 알갱이가 핵을 이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들이 내려오면서 다른 결정하고 다 붙어가지고 이제 눈송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이 텅 비어 있잖아요. 가지들 6개씩 이렇게 결정해. 그러니까 눈이 내릴 때는 소리가 조용해지는 거죠. 그 소음을 눈송이가 흡수해 주니까 안에 공간에. 그래서 우리 눈 내릴 때 조용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 눈송이가 그걸 우리 소음을 흡수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눈 내린 날은 조용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다른 뭐 차 소리니 뭐 이런 맞습니다. 소리들 다 눈들 먹어주니까. 그렇습니다. 신기해라.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제 결정들이 그 여러 무한한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니까 눈은 이제 희게 보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암시가 되겠죠. 그 눈들이 다 결속해서 이제 눈송이 되는 거예요. 과학을 보다 또 얘기할 뻔했네요. 아니 이제 우리 과학자님께서 뭐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거죠? 눈 결정이라는 게 뭐 그게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결정마다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는 좀 하긴 하죠.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기 동일성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그렇죠. 같은 모습. 프랙탈. 네. 그게 이제 그 겨울왕국 노래에도 좀 나옵니다. 내리꼬에 보면 그 프랙탈 어쩌고 하는 가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아는 것도 많이 얘기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폭스를 보면서 지금 자기가 구하러 가야 되는 앵무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하고 새가 비슷하구나. 새도 눈처럼 가볍지 않냐 이거죠. 새가 사실 날기 위해서 새들의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가벼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새는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야 하니까 위도 작고 피도 체액도 조금만 흐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피를 흘리고 조금만 목이 말라도 새는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라고 할까 일종의 우리 유리 같은 느낌 주는 거죠. 새도 유리 같잖아요. 조금만 해도 이거는 죽어버리고 사람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거 보면 닭들은 참 거기까지. 네. 그럴까요? 네. 자, 그렇지만 새들은 뭐냐 약하고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새들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소행성 충돌로 화산재가 다 덮어갖고 모든 공룡이 절멸됐는데 끝까지 버틴 생명체가 기틀 공룡, 바로 오늘날 새라는 거예요. 그런 학설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새는 또 엄청 강한 거예요. 가장 약한데 가장 강한 거예요. 참 이게 인간 같은 느낌도 좀 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에 대한 생각들, 눈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데 버스가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버스가 안 올려야 되나? 나는 새천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딱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결국 눈보라치는 어둠을 뚫고 지선 버스가 하나 딱 오는 거죠. 결국 참 이 과정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가지고 또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길을 지금 찾기가 힘들어요. 금방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휴대폰도 놓치고 또 허리 어깨 통증이 일어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을 우리가 향해 가는 과정들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또 겪어야지 그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눈속을 헤치고 걸어가는데 예전에 인선이 자기 친구 인선이가 만든 독립 영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선이가 3편의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성폭력에 당했는데 생존했던 할머니를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 두 번째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던 할머니. 그렇지만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근데 그때 만주에서 독립운동 했는데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 같은 경우가 이제
눈의 눈속을 뚫고 강을 이제 헤엄쳐서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냐 할 때 이 같이 강에 뛰어드는 동지들이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다. 이럴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 속에 불덩이 일어나서 반드시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얼어 죽지 않고 살았다. 그 대목이 이제 생각나더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왜 나만이 살아남았을까? 이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난 반드시 살아야겠다. 왜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얼어 죽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영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눈송이를 내가 맡고 있는 눈송이가 이게 결국 눈이라는 거는 결국 노가 없어지면 참 어떻게 보면 험한 같은데 이게 결국 물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하늘로 증발해서 올라가서 또 눈이 되고 이게 계속 순환하지 않냐 이거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눈송이가 인선이가 어릴 때 제주도에서 맡고 자란 눈송이일 수 있고 인선이 엄마가 13살 때 그 목격한 눈송이일 수도 있고 만주 할머니가 한 눈송이일 있고 이런 뭔가 같이 동일한 느낌이 드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뭐 이런 느낌, 신화로 들어간다는 게 이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100년 전에 누군가 맞았던 눈이 다시 순환돼서 지금 내가 맞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가 이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가는 일이 고통스럽고 하지만 지금 인선이도 3분에 한 번씩 그 바늘로 찔리고 있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그 고통이 평생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지금 이 눈밭에서 그냥 에이씨 더 이상 안 갈래 버리면 새도 죽어버리고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워서 지금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뭔가 같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이런 예전에 4.3 때 이런 내리던 눈, 만주에서 내리던 눈,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선이가 3번째 영화에서 욕을 많이 들어먹었다 이거죠. 평론이 안 좋았다 이거죠, 평가가. 왜냐하면 첫 번째는 베트남, 두 번째는 만주, 세 번째는 뭔가 더 근사한 걸 기대했는데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터뷰하고 그래서 뭐 호평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 엄마 어릴 때 4.3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막 그냥 이거 뭐 제대로 영화도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이거 뭐냐 이렇게 좀 혹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국은 한강 작가 한자락 까는 거죠. 나도 이 소설을 내면 예전에 소년이 온다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나한테 비판할 것이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지금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 안 하고 이 뭐야 이런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인선이가 3번째 영화 다룬 게 결국은 제주도의 4.3 아니냐, 제주도. 근데 대만에도 그 여러 가지 그 대만 국민당이 48년인가 9년에 건너와가지고 네. 49년에 이제 그 왔습니다만 그 48년에 이제 대만의 계엄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3만 명이 죽었잖아요. 대만에서 그런 일이 났고 오키나와에서 또 참 일본 놈들이 나쁜 거지 않습니까? 본토 총 이제 옥새를 각오한다면서 실제 오키나와에서 10몇만 명이 다 죽게 만들고 자기들은 본토에서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오키나와에서 자 우리 폐하를 위해서 다 목숨 바치 내놓고 오키나와 사람들 그래 10몇만이 그 죽었잖아요. 근데 일본 본토에서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이 공교롭게 전부 다 섬이구나. 섬에서 이렇게 학살들이 일어났구나. 그것도 프랙탈이네.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같은 형태로 일어나는데 조금씩 달라지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실증의 산문이 많이 나옵니다. 잠들고 싶지만 새가 있다. 그 손끝을 건드리는 감각, 생명의 감각, 끊어질 듯 말 듯 손가락 끝으로 흘러드는 전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잠들고 싶지만 이 새를 구하러 난 가야 되고 새가 탁 내한테 앉을 때 그 감각들 아무리 가벼워도 그 생명을 일으키는 감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전류가 찌릿으로 전기 통한다고 하듯이 그 생명의 감각이 찌릿한 거잖아요. 네. 참 이 글들에 보면 시적 산문이에요. 이분의 글은 네. 본래 시인으로 참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글에 시적인 냄새가 난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시적인 냄새가 뭘까? 그것은 결국 함축하고 여백을 던져주는 거겠죠. 우리에게 정보를 강요하고 지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에게 뭔가를 다른 걸 떠올리게 만드는 게 시적인 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책은 그런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헤매다가 저 너머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선이가 그때 막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고 할 때 마침 인선이한테 귤한 상자를 가져다 주려고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다가 피 흘리면서 기절한 인선이를 보고 급하게 실어가지고 가는 바람에 본래 그 공방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공소 불을 그냥 켜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얘가 왔다.
불을 보고 왔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죠. 네. 자, 근데 공방에 딱 들어가니까 통나무가 30그루가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하고 밖에 또 70그루가 있고 벌써 한 100그루 통나무 꿈 프로젝트 얘는 나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 새를 찾아보니까 새는 이미 죽어 있어요. 아이고 진짜. 근데 자기가 그렇다고 자기 새의 주인도 아니고 그렇게 뭐 새하고 그렇게 답변은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손수건으로 새의 시체를 감싸주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무 아래 묻어줘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눈물을 흘리며 정성스레 묻어주거든요. 죽은 존재에 대해서 예를 표할 때 죽은 존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죽은 존재에 대해 애도를 제대로 이 의식을 갖춰줄 때. 뭐 내가 죽인 것도 나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지만. 네. 근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할 때 죽은 것들은 유령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나의 못다한 여러 가지 이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의 예식이 되는 거죠. 어쩌면 4.3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분들을 다시 잘 묻어드리는 게 우리가 살아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의미 같네요. 그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난방도 잘 안 되고 그 전기가 끊어지고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인선이가 입고 있던 세타 이런 거 다 찾아갖고 손톱을 꺼내서 덮으면서 막 열은 나고 야 내가 죽으려고 이곳에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까무룩 잠이 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깨어보니까 한방눈이 또 내리고 있어요. 계속 눈이 내립니다. 근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4시니까 아무래도 오후 4시 같다 이거죠. 뭐 새벽 4시일 수는 없고. 네. 자, 그 오후 4시인데 갑자기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새가 우는 소리가. 네.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 꿈도 아닌데? 근데 가보니까 새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묻어준 새가. 그래서 물을 주고 모이를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좀 정신 차려야지 해가지고 그 목공소 공방 있잖아요. 문을 가가지고 이제 눈을 치우고 손전등 켜고 딱 들어갔는데 뭔가가 웅크리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를 보고 경아야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유령인지 뭔지 이제 여기서 그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죽었나? 나도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형상이 경아야 부르면서 너 언제 말도 없이 여기 왔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데 그 사람이? 그 바로 인선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서 잠을 잘 안 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쏟아졌는지 몰라 하면서 이제 인선이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인선의 영혼으로 볼 수 있겠죠. 인선이? 인선이 유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선이가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산부정에 나타난 뭔가 유령이랄까 인간이 아닌 것들, 인간이 아닌 것인데 마치 리얼한 것처럼 우리와 지금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 네. 역사와 대화를 나눈다. 역사에서 사라진 존재, 잊혀진 존재가 유령으로 보통 나타나는데 어쨌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은 경계를 두고 구분하면서 우리 질서를 만들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다 연결된 걸로 보거든요. 한강 작가 작별하지 않는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통장도 있고 죽어있어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연 현실과 환상이라는 경계가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라고 말할 때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그런 걸 파고 들어가겠죠. 또. 자, 이때부터 이제 인선하고 경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면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 가브리엘 마르케스 예전에 100년 동안의 고독도 했는데 거기서 보면 환상적인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이게 너무 초현실적인 학살과 폭력을 다루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꿈의 형태나 귀신 유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해명할 수 없는 것인가. 그 학살의 당사자는 지금 다 거의 다 돌아가셨고 그 관계된 사람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근데 어떻든 이런 유령과 환상을 소설에 많이 도입하는 그 누굽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도 기사단장 죽이기 이런 것도 보면 막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트렌드가 하나의 경계 구분의 모호함이랄까,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인선을 딱 바라보니까 인선이 그 잘린 손가락 오른손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인선이가 난로에 불을 지펴요. 그런 다음에 야, 우리 그 통나무 꿈 프로젝트 그거 제목이 뭐냐 인선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작중하자 나가 대답하는 거죠.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참 재밌어요.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뭐 오컬트적으로 이제 이게 막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화의 사고관에서는 항상 서로 교환될 수 있다. 대칭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인간과 유령이 이제 섞어져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선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인선이 차를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끓인 차, 조립대 입을 끓인 차를 건네줘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얘가 지금 유령으로 찾아왔다. 혼으로 찾아왔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인선이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면 내가 지금 귀신이 돼서 찾아온 건가? 근데 이 뜨거운 차를 지금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동시에? 그죠? 귀신인데. 근데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몸이 서로 닿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닿는 순간 마치 서로 상대의 죽음에 전념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면 항상 서로 껴안고 악수하고 막 통하는데 지금 우리는 만나서 한 번도 서로 만지지 않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소설적 장치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뭐 인선이가 아무래도 누군가가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주에서 그 영화 찍고 촬영하면서 비행기를 돌아오면서 어떤 신문을 잡지를 봤는데 뼈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 그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뼈 사진이 뭐냐면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에서 유골이 발굴됐다는 그 사진을 봤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사실 제가 이제 김석범 작가 아까 말한 화산대 작가 책 중에 과거로부터 행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소설 처음 읽고 상당히 놀랐는데 그 첫 대목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제주공항을 도착하는데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이 공항 활주로가 이제 바퀴 이렇게 내리는데 그 밑에 수천, 수만의 뼈가 지금 그 밟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안 됐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니 근데 그 시체들을 그 묻고 그 위에 공항을 만들었어요? 활주로를 만들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일부 그랬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대목 읽고 그때 발굴됐다는 이제 그때 기사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가 누군가 더 있는 것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그 사진을 보고 나서 그 사진에 한 유골 항구가 보통은 다 그냥 유골 죽으면 그냥 있는데 유골 항구가 이렇게 벽 쪽으로 그러니까 구덩이 벽 쪽으로 이렇게 모로 누워가지고 죽어 있는 뼈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 적사를 안 했고 숨이 좀 붙어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1950년 전쟁 발발하고 4.3 이후로 예비금속이라 해가지고 혐의자들을 미리 다 잡아들인 게 있거든요. 그 예전에 뭐 우리도 1990년에 보안사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파일을 들고 나와서 한번 양심선언을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유사시가 되면 우리가 보안사나 이쪽에서 다 예비금속으로 사람들 잡아들인다 이거죠. 제야 인사든 뭔가 이런 사람들. 그 다 그 파일을 폭로해가지고 그때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이제 예비금속으로 잡아들였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버지의 옛날 집터 폐허가 됐다는데 거기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완전 정신이 흐리기 전에 나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어 하면서 이제 작중화자인 경아에게 이야기를 이제 자기 집안의 비극적인 과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비극은 뭐냐? 아버지가 그 해 19이었다 이거죠. 그 48년 19이었다 이거죠. 엄마는 그때 6살 차이 나죠. 근데 그때 아버지는 맏아들이었다 이거죠. 19살. 그리고 동생은 여동생 셋, 젖먹이 여동생. 막 이제 깐난쟁이가 있었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산 위에 있는 무장대라고 하거든요. 빨치산 무장대. 이거를 젊은 아들 내통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군경들이 잡아가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집안 어른들이 걱정해서 동굴에 지내게 했다 이거죠. 그 동굴에 지내게 있는데 그날 밤에도 이제 동굴에 있다가 뭐 집에 살짝 몰려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가고 이랬는데 그날 밤에도 갑자기 집으로 오는데 벼랑간 사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 동네가 이제 다 이제 새천이가 불이 탄 거죠. 예. 그래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끌려가고 안 보고 마지막에 이제 조용해지니까 집들 달려갔다 이거죠. 그 집으로 달려가니까 이제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근데 이제 총소리가 들렸던 팽나무를 가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게 할아버지가 죽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 대살이라는 게 있어요. 대살. 대신 대신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호적 명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이 집안에 다른 사람 한 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대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만 이 책은 안 나오고 다른 책에 나오면 잡혀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군경에 잡혀갈 때 절대 그 사람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가서 이제 고문을 당해가지고 야 너 누구하고 내통하고 있어 이럴 때 정신이 혼미할 때 마지막 본 사람들 얼굴 기억하면 그냥 이름을 그냥 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잡혀간 사람 얼굴 마주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이름이 튀어나오면 나도 가서 죽으니까. 그런 뭐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너 이 명부에 없고 지금 집안에 없으니까 무장대에 들어갔다. 빨치안에 들어간 걸로 간주하고 남은 가족을 대살시켜버렸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 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딱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숨어 있다가 일주일 만에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15년형을 선고받죠. 근데 15년형을 선고받은 게 신의 한 수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감옥 간 게. 예. 예. 마을 사람들은 백사장에서 전부 다 총살돼요. 실제로 백사장에서 총살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 많았냐? 바로 바다로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파도가 와서 쫙 다 씻겨주니까 깨끗하게 흔적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밭에서 죽기도 많이 죽이고 뭐 그런 것도 나오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 백사장에서 죽인 그 관련된 기록들을 이제 이 작가가 직접 이제 그 제주 사상과 관련된 기록들을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세 가지 형태로 여기서 전개를 해줘요. 첫 번째는 그 직접 그 당시를 목격했던 사람의 제주 사투리로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보고서 형태, 아주 드라이한 우리 보고서 문체로 신문 어떤 뉴스 형태로 하나 나오고, 네. 세 번째는 문학적 형태로 나와요. 참 이게 절창이고 이걸 뭐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감동이 그거 되니까 한번 각각의 이 다른 이 사람들이 어떤 지옥도가 연출되었고 그런 것들을 작가는 왜 이런 구술 기록 그리고 어떤 보고서의 어떤 진상 보고서의 기록 그리고 문학적 기록으로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 자료만은 내가 이제 독단적으로 제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참 아주 비극적인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옷들이 둥둥 떠 있는 줄 알았다 이거죠. 바다 위에. 바다 위에. 그 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찾아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들이 해류를 따라서 스시마선까지 갔을 거다. 뭐 그런 논문도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선이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우리 이 프로젝트 작별하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 말고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게 완전히 자기는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이 과거에 그 잊혀졌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과연 내가 오늘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나는 그거를 찾지 않으면 난 살지를 못할 것 같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선이하고 나하고 이제 만난 인연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회생활에서 만났는데 얘하고 둘이서 어떻게 친구가 되었지? 예전에 월출산하고 여러 산을 이제 찾아다녔는데 어느 지역에 산을 가도 망부석 전설이 있다는 거죠. 망부석 전설 뭐냐면 자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인심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늙은 거린이 아이고 밥 한 술 주소 했는데 다 모두가 다들 냉대를 하는데 어떤 아주 마음씨 좋은 그 젊은 여인이 아이고 할아버지 하면서 밥을 줬다 이거죠. 자 그 밥을 얻은 거린이 한마디 하는 거죠. 자 오늘 밤 몇 시에 무조건 산 위로 올라가라 길에. 절대로 무슨 소리가 나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근데 결국은 막 뒤에서 물이 쏟아지고 해가 머리 잠기고 하는데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돌로 변했다. 이런 전설이 어느 마을에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망부석 전설이 진짜 왜 있을까? 근데 인선이하고 이야기하다 인선이가 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그 망부석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허물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도리대가 죽은 게 아니라 허물을 벗어놓고 그 여자는 오히려 내가 차마 그래도 그리운 사람들 이 마을에 그래도 내가 그 소중했던 사람 누구를 끈질어 다시 돌아간 거 아닐까? 허물을 돌로 남겨놓고 아니면 허물을 벗어놓고 또 다른 동네 가서 홀홀홀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돌로 변해갖고 이제 이 생명이 끊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허물로 생각하면 이건 죽은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여자는 다른 형태로 다시 새로운 삶을 꾸리지 않을까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인선이랑 친해진 계기가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사람은 앞만 보고 가라고 하지만 이게 역사의 문제겠죠. 우리는 뒤를 돌아볼 때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지 사람이 된다. 네네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젊을 때 우리 돈 벌기 위해서 난 앞만 바라보고 간다. 난 뒤를 보지 않는다는데 사실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예전에 우리 적과 흑에서 그 야심가 내가 앞으로 제2의 나폴레옹이 될 거야 라고 꿈꿨던 줄리앙 소렐이 고향 마을을 떠나서 쫙 이제 파리를 가고 할 때 그래도 그 사람은 떠날 때 자꾸 한 번씩 자기 마을을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줄리앙 소렐은 결국 야심가가 못 된 거죠.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야심가가 될 수는 없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심가는 못 되죠. 양심가가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작별하고 작별의 그걸 패러디하는 것 같아요. 작별의 그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소설 작별. 3년 전에 이 소설 3년 전에 발표한 작별이 눈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서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아니 이건 너무 허무하지 않냐. 너무 절망적이다. 그게 눈사람이 됐다는 게 왜 허무하냐 이거죠. 그리고 그 눈사람의 마지막 대목이 뒤를 돌아보는 거 나거든요. 그 전에 지금 손과 발이 다 녹아가는데도 사력을 다해서 뒤를 돌아보는 걸로 끝나게 나와요. 뒤를 돌아봐서 뭔가 누군가 간절한 애인이든 아들이든 아니면 뭔가 지키려고 했던 뭔가. 그러면 그 눈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눈사람이 녹아서 그 물이 다시 순환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형태로 변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의 뜻도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작별이라는 소설을 약간 이제 오마주하면서 패러디하는 건데 진눈깨비로 살아가지는 것이 정말 마지막 인사일 수는 없는 거라 이거죠.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순환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시가 이제 황지우의 그 초로를 꿈꾸며라는 시가 네. 결국 뭐 모든 문학은 서로 영향을 주니까 새로 태어나고 싶은 물소리가 있단 말이죠. 환생을 그 초로를 꿈꾸며 가지고 뭐 이 물이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그런 그 시 대목이 있어요. 그 황주의 어떤 그 시하고도 다 이게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돌고 돈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망부석도 이게 보통 우리를 볼 때 참 이 봉건 사회에서 아니면 정근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결국 그 자리를 탈출할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예전에 그 과거에 끈이 묶여가지고 돌아보다가 결국은 자기도 비극을 맞이한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오히려 돌이 된 것은 허물이고 오히려 더 새로운 삶을 찾으러 나아갔다. 마치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서 저 하늘을 돌아가서 다시 또 눈으로 내려오듯이 이렇게 바라보자. 이게 결국은 이 망부석 설화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배짱이 통해버린 거죠. 우리가 가장 약한 자리에 있고 약한 뭔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다른 형태로 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희망적인 것들하고 연관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그 망부석 설화를 네. 약간 좀 이제 다르게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망부석이라는 거는 뭐 보통 이제 누구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다가 뒤 돌아보면 안 되는데 이제 돌아보다가 망부석이 되기도 하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이 원인이 돼서 망부석이 된 게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즉 그 망부석이 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강력한 바람 즉 저 사람이 우리를 돌아봐줬으면 좋겠다. 혹은 저 사람이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그 강력한 바람이 만들어낸 게 망부석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요 인문학적 통찰에 대해서 좀 칭찬해 주신다면요? 칭찬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지금 말하는 망부석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래서 이제 망부석은 더 이상 이 책에서는 망부석이라는 게 그 미련을 가지고 돌아봐서 굳어버린 그 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여기서 끝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돌이 됐지만 오히려 그 돌아보는 순간은 돌이 됐을지라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마치 개가 자신의 원래 껍질을 허물을 벗고 새로운 자아로 이제 나가듯이 그 사람은 또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세계로 갔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망부석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잖아요. 이제 정프로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이 작가가 이 글을 쓸 때 이 망부석이나 눈사람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니 나의 망부석에 대한 해석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반적인 망부석 설화에 있어서 네네네네. 나는 그 사람들의 강력한 바람이 사람들의 강력한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망부석의 그 해석은 안 궁금하다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저는. 기치를 죽입니까? 나도 그거 하나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난 너무 궁금해서. 난 진짜 이 감정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 눈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망부석이 이 감정선 깨뜨리지 마. 에? 이 감정선 깨뜨리지 말고. 아니 이런 토론도 좋죠. 그러니까 망부석이 보통 이제 고정됐다고 보잖아요. 너무 딱딱하고 그게 이제 고정이 안 된 걸로 지금은 눈사람처럼 이것도 결국 허물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망부석의 여자는 이 허물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자기 속살을 찾아가지고 그 물에 잠겨가는 그 세계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를 건져냈을 거다. 아니면 그래 이제 자기 과거를 여기 딱 세워버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그 고개를 넘어서 다른 데 가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 살았을 거다라고 이제 유동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마치 눈사람이 녹아갖고 사라진 게 아니라 눈사람이 녹아서 물이 되었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눈과 비로 내려와가지고 또 오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눈사람이나 망부석이 된 걸 이걸 읽는 사람들이 슬프게 보는 게 진짜 싫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싫을까? 약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프로님이 뭐 다른 해석해주나 했죠. 근데 사실 눈사람은 그 최윤이라는 또 작가가 있어요. 아주 정말 좋은 작가인데 그 최윤 작가도 이제 5.18 관련하고 여러 가지 좀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그거 소설 원작으로 해서 나온 게 이정현 주연의 꽃잎이에요. 그 영화도 있고. 근데 회색 눈사람이라는 정말 좋은 소설이 있거든요. 교과서에 실렸는데 거기도 눈사람이에요. 그것도 회색 눈사람이에요. 회색 눈사람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회색 눈이 없잖아요. 눈이 내려가지고 결국은 막 연탄 째든 뭐 사람들이 밟고 이 더러운 이 것들이 모여가 만들어진 게 회색 눈사람 아닙니까? 구둣발에 밟히고 이런 걸로 만든 회색 눈사람. 그거 참 재밌어요. 그것도. 이런 느낌 비슷해요. 그 회색 눈사람에 대한 그것도 참 좋은 소설인데. 근데 나는 약간 이게 이 한강 작가의 이 눈사람에 대한 혹은 뭐 이 망부석에 대한 해석이 저와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로 망부석들은 다 여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치 예전에 우리가 그 무슨 3년 동안 뭐 그러니까 남편 죽고 나서 뭐 수절 막 30년 동안 한 이 사람들 무슨 뭐 사당 같은 거 세워주듯이 그게 사실 그 여자의 삶과 행복은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사회가 이 여자를 하나의 뭐처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상징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게 마치 망부석이라는 것도 떠나간 저 남편을 매일같이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돌 혹은 뭐 집에 있는 혹은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망부석이 된 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떤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굳게 믿고 있던 어떤 믿음 체계라든지 그러니까 굳겠죠, 그렇죠. 그 여자에 대해서 바랬던 어떤 자신들의 바람을 여자에게 투영을 해서 망부석이라는 걸 만들어냈으니 그걸 이제 깨고 싶었던 게 한강 작가고 그게 정프로의 해석과 일맥상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주 좋다. 그러니까 그 작별에서도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했죠. 작별도 눈사람에 대한 작별이래요. 눈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작별이라는 소리가 나는 거죠. 눈이 돼가 눈사람이 됐다 여자가. 그래서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그는 사라져서 슬프다는 그 고정관념과 작별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그러니까 정프로님 이런 해석 많이 해주란 말이에요. 이럴 땐 더 세게 때려주세요. 이럴 땐 난 마저도 좋아. 너무 좋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죠. 지금 진짜. 자, 그 아버지의 이제 이 비극을 이야기하고 이제 엄마 아까 이야기는 좀 했습니다만 그 마지막 그 막내 여동생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오빠는 마지막 그 운동회 때 100m 마지막 계주 주자였으니까 날래가 도망 잘 쳤을 거다. 오빠는 살아있을 거야라고 믿고 있어요. 그 나중에 살아있죠. 그래 근데 8살 된 여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 보리밭 시신도.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집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 이제 시신 찾을 때 부모님은 찾았고 찾았는데 오빠는 도망쳤을 거야. 찾고 8살짜리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얘가. 걔는 이제 시신 중에는 없었죠. 그래서 혹시나 집을 찾아가니까 집에 애가 기어가고 와 있는 거예요. 총을 맞아서. 총을 맞았어요 또? 턱뼈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유. 그렇게 나오죠. 아유. 아이들도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없이 그냥. 네, 그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제주도 직접 지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아이까지 이렇게 했느냐 예측이 나옵니다. 빨갱이를 절멸시켜야 된다. 절멸.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왜 잔인하게 죽였느냐. 그래야지 공포를 먹고 꼼짝을 못한다. 두려워서. 그런 효과를 노렸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자매가 동생을 얻고 이제 당숙네 집으로 온 거죠. 어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전부 3명이 피칠갑이 되고 온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밤에 그날 통행금지했으니까. 그래서 애가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턱은 날아가고 완전히. 그래서 인선이 엄마죠. 저기 이제 동생한테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줘요. 아, 여기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는 게 예, 읽어주시죠. 인선이가 예. 마치 그 손을 다쳐서 그렇습니다. 접합수술하고 나서 이거랑 또 이어지는 거군요. 네, 한번 뭐 예. 이 부분인가요? 네, 네. 아, 거기 있었어. 그 아이는 처음에 엄마는 빨간 헝겊더미가 떨어져 있는 줄 알았대. 피에 젖은 윗옷 속을 이모가 더듬어 배에 난 총알구멍을 찾아냈대. 빳빳하게 피로 뭉쳐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걸 엄마가 떼어내보니 턱 아래쪽에도 구멍이 있었대. 총알이 턱뼈 일부를 깨고 날아간 거야. 뭉쳐진 머리카락이 지혈을 하고 있었는지 새로 선혈이 쏟아졌대. 윗옷을 벗은 이모가 양쪽 소매를 이빨로 찢어서 2군데 상처를 지혈했어. 의식 없는 동생을 두 언니가 교대로 업고 당숙내까지 걸어갔어. 팥죽에 담근 것 같이 피에 젖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세 자매가 집에 들어서니까 놀란 어른들이 입을 열지 못했대. 통금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의원을 부르지도 못하고 캄캄한 문간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대. 당숙내에서 내준 옷으로 갈아입힌 동생이 앓는 소리 없이 숨만 쉬고 있는데 바로 곁에 누워서 엄마는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걸 마셔야 동생이 살 거란 생각에 얼마 전 앞니가 빠지고 새 이가 조금 돋은 자리에 꼭 맞게 집게 손가락이 들어갔대. 그 속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게 좋았대. 한순간 동생이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았는데 숨을 못 쉴 만큼 행복했대. 근데 동생을 살리는 그 순간이 행복한 거죠. 너무나 행복한. 이게 빠진 이 사이로 이렇게 손가락.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표현을 참 생각하시는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버지에 관한 여러 가지 기억을 추적해 보려다가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엄마가 뭔가를 모은 자료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지금까지 하나도 난 몰랐다 이렇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때 그 오빠가 도망쳐 있다가 제주도 한라산으로 도망쳐 있다가 그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려오면 이제 선체해 준다 해가지고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내려왔단 말이죠. 내려왔지만 다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징역 7년을 받은 거예요. 징역 7년을 받고 대구 형무소로 갔단 말이죠. 그 대구 형무소로 가갖고 이제 편지도 주고 받아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다 괜찮아져. 이제 우리 좋은 날 온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950년 6.25가 일어났죠. 6.25. 네네. 그러면 그 사상범들은 또 그러니까 막 걱정하니까 대구 형무소는 낙동강 아래라 괜찮을 거야라고 외가 어른들이 안심시켜줬지만 결국 이제 연락은 없고 그래서 1900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지리산 입산 금지 뭐 한라산 입산 금지 다 풀리고 나서 이제 결국 엄마죠. 강정심 엄마하고 자기 이모가 이제 오빠를 찾으러 찾아간 거예요. 대구 제주에서 대구로. 전쟁 끝나고 나서 1954년 5월이죠. 가니까 외삼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우리 외삼촌 강정훈 어디 갔냐 이러니까 없다 이거죠. 4년 전 1950년 7월 달에 진주로 이송된 기록만 있다. 진주 교도소로 간 것 같다. 더 남쪽으로. 그래서 다시 진주로 가니까 이간 기록이 없다 나온 거야. 이간 기록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모가 엄마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자. 오빠 죽었다. 자, 좀 우리 오늘 정박님이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모 이제 결국 오빠 못 찾는다. 이미 죽었을 거다 이 전쟁통에.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엄마 자료를 열어보니까 1960년 7월 28일 뭐 이 일보 하는 거 보니까 영남일보쯤 되겠죠. 네. 그 이런 메모해가지고 그 신문 이런 스크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북지구 피해 학살자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북지구 피해. 예전에 우리가 그 이병주 작가의 그의 월도 나왔습니다만, 예. 뭐 거기서 나오잖아요. 보도연맹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근데 취시하다가 4.19가 나오고 나서 이제 유족회를 결성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몇 년 만에 이제 합동 위령제를 연 거예요. 그 대구 형무소에 1,500명의 재소자가 대구 옆에 경산 있거든요. 네. 경산 코발트 광산하고 그 인근 골짜기에서 이제 학살 당했죠. 1,500명. 그리고 그거 이제 하니까 아무래도 그때 대구 형무소에 있었으니까 거기 끌려가서 오빠가 죽지 않았을까 해서 그때부터 그 신문 사 모으고 기사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자료들 다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자료들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3,500명이 총살됐거든요. 아,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네, 이건 역사. 지금도 그 신문 기사 있고 최근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유해 발굴이 다 안 됐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경산시가 그러면 따로 예산을 해서라도 하겠다 뭐 나오는데 이게 2006년부터인가 유해 발굴이 시작됐을 거예요. 2006년부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지금까지 4,000점 정도가. 근데 누구에 의해서 총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민감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당시 교도소에 있던 이제 흔히 말하는 좌익 용의자들이다 이거죠. 보도연맹.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무조건. 보도연맹도 사실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어떻든. 그래서 1960년 4.19가 나와서 처음 그걸 했는데 사진은 아무도 안 실어주는 거죠. 기사만 난 거죠. 사진이 그 뼈가 이제 발굴해 보니까 막 뼈가 막 흩날려 있어요. 진짜 뭐 입구부터. 네. 자, 그래서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1961년 5.16 나고 나서 우리 이병주 작가 그의 월도 나왔습니다만 그 경남 지역 그 유가족 보도연맹 유가족 협회 회장 했던 70대 할아버지는 그 무기징역 선고받고 무기징역인가 징역 15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병사해 버렸고 대구 지역 유가족인데 대구 경북에 그때 같이 보통 했으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 사범 동기동창인데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대목 얘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엄마는 이제 홍기를 넘기면서도 계속 이제 열심히 일해가 돈을 모으면서 1960년 4.19 이후부터 이제 오빠 이제 소식을 찾고 유해를 찾아야겠다 이제 결심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34년간 자료가 없어요, 엄마가. 왜 없죠? 5.16 이후로 이제 다 잡아갔잖아요, 유족회들. 그러니까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이제 다 막혀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의 자료는 이제부터 가로쓰기 조판된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거죠.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시민단체가 코발트 광산 앞에서 진원제를 올리고 2000년에 유족회가 40년 만에 결성됐습니다. 예. 그래서 야, 그래서 이 엄마는 오빠를 찾으려고. 예. 그럼 이제 그 오빠와 이 엄마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남매일 텐데 그 어머니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예,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지금 비어 있는 공간들이 더 마음이 아프네요. 예. 근데 최근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바로 코발트 그 이제 유족이죠. 그 아버지가 자기 이제 엄마 뱃속에서 돌아가신데 이분이 벌써 75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직 살아있대요. 아버지 유골을 찾기 위해서. 96인데 아직 살아있대요. 그 남편이 시신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그때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활주로 아래 뼈들의 사진도 그때 봤다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 엄마는 실패했어. 단 한 조각의 뼈도 못 찾았어. 근데 그건 아니시죠. 왜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 엄마는 어쨌든 결코 작별하지 않는다는 의지로 살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실패는 아니죠. 엄마의 그게 이제 엄마가 이제 치매가 왔지만 엄마의 그게 결국은 딸 인선에게로 가고 인선이 또 경아에게로 가서 이게 계속 연결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맨 처음에 활주로 밑에 그 유해가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엄마가 찾아다닌 시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꺼낼 수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좀 다시 좀 마음이 되게 아프게. 근데 이 엄마가 아주 강한 엄마예요.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자들이 캐릭터가 그냥 아예 끝났다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엄마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안티고네 같은 거예요. 안티고네가 자기 오빠가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근데 반역자라 해가지고 당시 크레온 왕이 절대 이놈 시신을 만약에 장례 지내면 국가 반역자로 똑같이 죽일 거 했는데도 안티고네는 오빠를 위해서 장례를 지내주고 그래서 크레온이 쥐야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굶어 죽이라 했는데 안티고네는 목을 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안티고네 그만큼 주체적이고 당당했는데 이 엄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엄청나게 가장 세상에서 약하고 작고 이런 엄마가 오빠 그 기록을 위해서 끊임없이 1960년부터 거의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40몇 년을 계속해서 자료를 찾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극복한 거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저희가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분이 참 재밌는 해석을 하셨는데 그때 강정심 엄마하고 그 이모가 그 눈 덮인 시체의 얼굴을 쓸어내리면서 어떻게든 확인해 보려 했잖아요. 진실을. 우리 엄마 아버지 어디 있냐. 지금 인성과 경아가 결국 엄마가 모은 자료를 통해 갖고 4.3의 얼굴을 지금 찾아내는 거잖아요. 계속 그 눈을 덮어 씻어가지고 어떻게든 4.3의 진실을 찾아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눈이 죽은 사람이 있을 때는 녹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눈이 녹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손이 이제 가서 그 뺨을 이제 씻어주기 시작하니까 녹죠. 너무 아름답네 뭔가. 그럼 시간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인간의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참 근데 이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작중화자의 나. 그러니까 사실 도서가 한강이죠. 한기를 느끼는 거죠.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춥고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진실을 이 가혹한 진실을 대면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죠.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폭력을 우리 예술은 담아낼 수 있나? 문학과 영화 어떻게 담아낼 건가? 자기가 손인이 온다 해서 차마 못 썼던 지옥도와 같은 사건. 손인이 온다 해도 그런 사건이 나오지만 차마 자기가 더 못 쓴 사건이 많은데 와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문학 영화가 담아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인선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고 나서 제주도에 있는 또 이제 제주도 사람이 그 당시 대구 교도소에서 100몇십 명이 사라졌으니까 총살 당했을 거다. 그 유족회가 이제 결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이거 아주 감동적인 단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정프로가 읽어주실 대목이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이상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참 제주도에서 유족들도 오시고 이 대구 유족들하고 모여가 이야기하다가 딱 이제 그 유족회 대구 쪽 관계자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대목이 아주 참. 네. 당시 생존자가 3명이란 소문이 있는데 제 생각엔 1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인근 민가의 문을 3군데 두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자란 말이 총무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모두 침묵했다고 했어. 반달이 떴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밝은 밤이었답니다. 피투성이 옷을 입은 앳된 청년이 갈아입을 옷을 달라고 이 집에서 옷을 얻은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 부탁한다고 사정했대요. 후환이 무서운 시절이라 두 집은 거절했는데 한 집에서 옷을 내줬답니다. 그 청년은 그걸 받자마자 얼른 마당에서 갈아입고 날래게 다른 박질 쳐서 사라졌답니다. 그 이야기에 심장이 죄어왔다고 그 사람은 말했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니 엄마가 쪼그려 앉아 토하고 있었다고 했어. 위액만 개워져 나올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 옷을 갈아입은 청년이 아마 외삼촌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엄마 안에서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두 개의 상태의 오빠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날 경도에서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야 그 한 명. 그 도망친 한 명이지 않을까. 그래서 차마 고향에 돌아오면 죽으니까 못 돌아오고 어딘가에 달고 있지 않을까라는 막 이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엄마. 그런 분열. 그 확률은 매우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영은 아니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상태의 오빠가 이 엄마한테는 동시에 존재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오신 거니? 아버지도 그때 징역 15년 아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지는 징역 15년 받은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살아는 데는 다행이었다는 거죠. 대구에 있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부산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부산에 옮겨간 상태에서 그때 부산에서도 물론 이제 유교가 터지고 끌어냈지만 상대적으로 대구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씩 하고 그래도 다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작업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왜? 인천 당륙 작전이 성공했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중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15년을 살고 나와가지고 제주도로 돌아와가지고 결국 엄마가 이제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때 같이 대구에 있었지 않았느냐. 우리 오빠하고 우리 오빠 이야기 좀 들어본 적 없느냐.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결국은 이제 5년 지나고 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 이거죠. 그 오빠가 결국 이어준 인연이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3부가 불꽃입니다. 결국은 우리 나무를 심을 땅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참 상징적이죠. 이때 통나무는 사실은 통나무가 뭐 그러면 거기서 뭐 새 잎이 태어나지는 않을 건데 이 나무의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에 하늘에 눈이 내려와서 탁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황조 시인의 그 초로를 꿈꾸며 그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환생을 꿈꾸며 새로 태어나고 싶은 물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 나무와 관련해서 황조 시인의 시가 이게 아주 또 비슷합니다. 네. 이 나무의 상징적 제가 한번 읽어주시면. 네.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게로 황지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무구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으로 으스러지도록 불이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이게 저게 이제 1980년대 많이 쓰여진 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결국 나무라는 게 우리가 때가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어가지고 봄 되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결국 나무는 스스로의 몸으로 피운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꽃을 피운 거지 영상으로 향해서 땅을 박차고 올라가서 피운 거지 그냥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꽃을 피게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뜻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같이 촛불을 들고 자 우리 인선이가 같이 나가자고 해요. 눈과 어둠이 덮인 숲으로. 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이 눈이 퍼붓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도 되죠. 숲이라는 건 무의식의 세계니까. 그래서 숲을 나와 이제 돌아가자 여러 가지 예매다 하니까 인선이 눈 속에 앉아서 조금만 있다가 돌아가자고 해요. 눈 속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은 계속 쌓이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완전 눈의 벽이 서로 가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진짜 이게 뭐랄까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통나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 속에 그 통나무가. 자, 그러면서 인선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이것도 감동적인 대목이 많은데 네. 나중에 한번 읽어주시면 책을 보시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엄마에 대한 그 기억들이 제일 잘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작중하자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이제 이런 것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화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뭔가 절대적인 정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건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항상 귀결돼요. 우리가 이게 정의단 말이야. 그러면
저놈들 죽여서라도 우리 정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무섭거든요, 사실은.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눈밭에 누워가지고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제 진짜 통나무 프로젝트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는 기이한 기쁨을 느낀다는 말이죠. 작중하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결국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원초적 폭력이 넘실거리잖아요. 국가 폭력이나 여러 가지. 이럴 때 그런데 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주체가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주체나 인간의 주체는 가만히 있어가 내 혼자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부를 때 대답할 때 책임을 질 때 주체는 탄생한다 했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얘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결국 인간은 탄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결국 어둠 속에서 이제 인선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척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참 이런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작중하자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사라지지 마라. 만약에 내가 지금 성냥불을 켜가 이제 불이 당겨지면 나는 네 손을 잡을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손잡기 두려워했잖아요. 이게 귀신일지 아닐지. 네. 자, 그래갖고 만약 손이 잡아지면 내 손가락을 1호 갈라서 피를 주겠다. 그리고 손이 잡히지 않아도 그러면 그것도 행복하다. 손이 잡히지 않으면 너는 혼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병상에 다시 눈을 뜬 거야. 아까 그 망구석이 허물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가듯이 니는 지금 여기 혼이라는 것이고 새롭게 이제 다시 병상에서 이제 눈을 떴을 거야. 망부석은 여기 있어도 네. 너의 새로운 자아는 지금 병원에서 그렇죠. 다시 건강을 찾고 있을 테니까. 네, 아주 감동적입니다. 네. 다시 환부에 바늘이 꽂히는 곳에서 피와 전류가 함께 흐르는 곳에서 너는 다시 눈을 뜬 거야. 그러니까 참 감동적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목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성냥을 그었다. 한번 읽어주시면 네.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성냥을 그었다. 불 붙지 않았다. 한 번 더 내리치자 성냥개비가 꺾였다. 부러진 데를 더듬어 쥐고 다시 긋자 불꽃이 솟았다.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날개를 퍼덕인 것처럼. 잡았다는 거야, 안 잡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그게 뭐 중요한 게 보다 일단 나는 이제 불을 꺼가지고 너를 기어가서라도 너의 손을 잡겠다라는 이제 윤리적 각성과 선택을 내린 거죠.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나 혼자 있을 때는 머리만 아프고 편두통 걸리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유수만 쓰자 됐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인선이가 갑자기 야 너 가서 제주도 가서 우리 새를 좀 구해줘. 타자의 요청에 따라서 제주도로 향했어요. 거기서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이 작중하자인 경하가 타인인 인선과 그리고 이 인선이 만들려고 하는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프로젝트 세 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히려 수동적이 될 때, 이게 수동적 주체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수동적이 될 때 오히려 좌절되었던 자기 모습을 찾게 된 거예요. 다시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고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지금 자살 유서를 다시 들려있던 내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내 혼자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임동학 시인이라고 네. 그 광주를 그 매장시편이라 아주 좋은 시가 있습니다.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빈두 벤 이히빈 독일어를 해가지고 네. 나는 나일 때 나는 너일 수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내가 나일 때 나는 너일 수 있다는데 저는 그걸 약간 비틀어가지고 내가 너일 때 내가 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내가 너가 돼야지 내가 나가 된다.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가 되어줘야지 나는 나일 수 있다. 이빈 이라는 거죠 사실. 네네네. 저는 이 책의 뭐랄까 동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네. 내가 어쨌든 사람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든 매번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지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어쩜 가능한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셨을 아버지 외삼촌. 네. 그러면 나는 이분을 추모해야 될지 아니면 살아있는 그분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 될지
어쩜 우리의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좀 되네요. 사실 지금 말씀대로 결국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중첩되는 모순들과 이런 속에서 결국 그 분열들을 어떻게든 모아보려는 게 작가들이잖아요. 작가는 그걸 정언하고 싶어하고. 네. 그래서 5.18과 4.3은 한강을 만나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아까 결국 뭐 그런 거겠죠. 아까 잔치를 안 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겸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강강희 작가가 주장하는 게 뭐 죽어서 정언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자기 몸과 목소리를 빌려줘서 재현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제목이 나온 거겠죠. 근데 참 이게 이런 의지가 사실은 모든 위대한 평론가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롤랑 바르트라고 프랑스 유명한 구조주의 평론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글을 쓴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쓰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동안 이 세계에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과 정언을 하는 것. 곧 그들을 불멸화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밀란 쿤데라가 했던 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시적인 것은 가장 찬란한 한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한순간으로 만드는 것이 시적인 본질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책은 읽어보면 처음 읽을 땐 사실 그래 감동을 잘 몰랐는데 두 번 읽어보다 보면 아주 데미지가 크게 다가옵니다. 내상을 입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4.3과 5.18이 한강 작가를 만나 새로운 의미를 또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일을 어찌 보면 또 노벨상이 꽤 큰 역할을 했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또 그 의미를 찾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할 텐데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4.3과 5.18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이제 역사를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부에 처음 제가 제기했던 그러니까 왜 한강은 4.3과 5.18을 썼나? 왜 개인이 아니 국가기관도 아니고 무슨 역사학자도 아닌데 왜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되는가? 이게 결국 그런 이야기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결국 이병주 작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역사를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병주 작가는. 왜냐하면 역사는 기만이 숨어 있다. 기만이 있다는 걸 안다. 속임수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역사로도 위로받는다는데 역사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건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역사를 안 믿는다고 했어요. 뭐 실제로 또 역사책을 보면 사마틴의 사서라든지 공자의 춘추도 픽션이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왜 이제 그렇다면 또 역사를 우리가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항상 역사에 맡기자잖아요. 역사가 우리를 뭐 정언하리라. 역사가 우리를 알아주리라는데 역사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는 그 자체로는 자정작용도 못하고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걸 구별할 수도 없고 역사는 그 자체로 부력도 없어요. 뜨지도 못해요. 그래서 진리가 나오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수정주의자가 나와서 역사를 막 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역사는 뭐냐? 결국 역사는 그 역사 자체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사가 그냥 그대로 진짜 힘이 있다면 역사자들이 뭐 하려고 사료를 발굴하고 유적을 찾고 난리를 왜 칩니까? 가만히 있어도 역사가 등장할 텐데. 그럼 역사를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결국 역사는 기본적으로 역사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잖아요. 사마천이 사기에서 첫 번째로 백이숙제를 썼잖아요. 이래 착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나쁜 놈은 호의호식하고 천수를 누렸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역사는 진짜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 부당한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남겨야 된다. 이 부당한 놈들 이름을 오명을 남기고 이 사람들을 세워준다. 그거를 했던 사람이 공자하고 사마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는 누가 어디 맡기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이 이제 해야 되는 게 바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아주 유명한 또 그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윤리적인 행동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윤리적인 행동은 바로 이야기하기라고 리처드 커니가 말을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윤리적인 행동은 내러티브, 서사.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장례식에 갔을 때 아유 참 고인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망각하십니까 할 때 이 말이 왜 자꾸 헛도냐면 고인에 대한 기억을 안 갖고 있으면 그 고인을 추모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인을 알고 있으면 그 말이 내가 진실되게 다가가는데
고인을 모르는데 가서 하는 건 진짜 여기서 나오는 앵무새 말밖에 안 되거든요. 고인을 기억할 때는 말을 해주면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진정한 애도를 하려면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사를 지내고 뭐 향을 피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하는 거.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갔고 그 사건은 무엇이든 말하는 게 가장 윤리적인 행동이다 이거죠.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준 폭력이라는 것, 우리가 빠친코에 나오잖아요. 역사가 우리를 망쳤지만 우리는 상관없다. 왜? 우리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준 5.18 4.3의 폭력이라는 거는 집단의 관계가 우리를, 그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그 폭력에 맞서고 부서졌던 수많은 개개인들을 이야기를 복원할 때 이제 회복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또 자기의 개개인의 역사에 또 한 페이지 느낀 점을 쓸 거 아니에요. 그게 모여서 또 연대가 되고 또 이야기로 이어지겠죠.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네, 알겠습니다. 1kg 커피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그저 내가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이거 불가능력이었습니다. 네. 중간에 잠깐 이제 유혹은 있었거든요. 동시에 두 개 존재한다고 할 때 1kg 커피 이게 딱 들어갈까 하다가 거의 잘못 잘했어요. 네, 거의 뭐 역적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에 말씀드립니다. 1kg 커피 제가 이렇게 죄송스럽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만큼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1kg 커피도 좀 기억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꼭 커피 뭐 드시려고 삽니까? 기억하려고 그럼요. 사지. 아니 책도 뭐 솔직히 사놓고 안 읽는 책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커피도 일단 사놓고. 맞아. 네, 장식품으로 넣고. 놓기도 좋아요. 이쁘게 또 잘 만드셨어. 1kg 커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마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자, 항상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여러분의 많은 사랑 필요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뵐 텐데 아마 요거 들으실 때쯤 하면 강원도 인제에서 또 여러분 잘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신청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많이 좀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 인제에서 저희는 북스테이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